먼저 이렇게 그 문용식 원장님, 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아라고 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님이셨거든요. 그때 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냥 뭐 되게 뭐 많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산업에서 되게 존경하고 있는 분이라 불러주셔서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좀 소개드릴 내용은 뭐냐면, 아마 지금 며칠 한 지난번 특강도 제가 보니까 김주성 상무 뭐 이렇게 KT 클라우드 쪽도 오고 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다 부르셨었어요. 사실 보통 이렇게 업계에서도 이렇게 다 서로 만나기 힘든 그런 분들인데, 자 이제 이런 모든 것에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고, 모든 뭐 의료가 됐건 금융이 됐건 모든 것이 이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회사.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하면 뭐 안철수 연구소도 나오고, 뭐 티맥소프트 나오고, 한글과 컴퓨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 미디어나 이제 이커머스나 이런 쪽 하는 회사고, 컨텐츠에 대한 회사고, 그다음에 카카오 메시징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순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가 없어요.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 중 하나가 이제 저희인데, 저희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게, 저희는 카톡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시면, 어떤 회사를 들어가시면 그 회사 안에 인사, 그러니까 뭐 HR 부분에 여러 가지 뭐 회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급여도 이제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인사 급여나, 또는 재무, 이제 결국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의 재무, 돈을 벌고 쓰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장부도 관리하고 세금도 이제 납부하기 위해서 그 신고도 하고, 이런 회계, 인사 같은 이런 기업에 필요한,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소통이나 다른 어떤 비즈니스 프로덕티비티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아시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사실 이렇게 특강을 해보면 다들 이렇게 재미없어 하셔서,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이게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벗어나서 데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뭐 앞에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직원이 저렇게 늘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700명이네요. 네, 직원은 1,700명이고 매출은 3천억 조금 넘는데, 이게 뭐 게임이나 이런 그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이커머스 하는 회사들은 매출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좀 비교는 안 돼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사실 이제 한 700억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래도 좀 B2B 업에서는 많이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는 이 강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고,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업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접속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사스를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질문,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NIST에서 분류한 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분류를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방식을 얘기하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고,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거. 자, 이거 없으면은 손 들고 얘기하시면 제가 주려고 하는데, 없으면 넘어갈게요. 이게 어떤 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김주성 상무 오셨을 때 얘기한 것처럼 아마 그때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과거의 기업들이 서버나 이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사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사지 않고 빌려서 쓰는 게 IS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걸 하냐면 KT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NHN 클라우드
클라우드랑 달리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자, 이렇게 애저 서비스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지를 갖고 분류를 하는데 IS, S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SaaS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그 강촌에 그다음에 부산에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런 기반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 뭐 이런 걸 합니다. 이게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왜 쓰죠? 그 내가 다 돈 사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이 써야 뭐 쓰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쓸까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클라우드 컴퓨팅 왜 쓸까요? 이것도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 그 회사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상대편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이제 소통이 잘 되는데 다들 이렇게 뭔가 답변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른 특강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쓸까요? 요즘에 뭐 정부도 공공기관이나 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다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줄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기업도 그렇고 왜 클라우드를 쓸까요? 예. 데이터가 많다. 데이터가 많아서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걸 필요한 만큼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답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뭔가를 소유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그래서 어떤 혁신을 우리 비즈니스에다가 혁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막 개발을 열심히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걸렸어요. 근데 2년 후에 세상은 먼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혁신을 내부에다가 내재화시키는 속도보다 이게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유효한 거다. 뭔가를 자기의 어떤 자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죠. 자, 이거 미르 텀블러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근데 위하고라고 저희 브랜드가 써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재난 전염병이나 설비 환경 고객 니즈들이 계속 변하는데 이 기업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이런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대기업들은 돈 있고 인력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작고 돈 없고 굉장히 이런 것에 이런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이걸 쫓아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그런 산업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에 고객의 트렌드나 이것들에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디지털 격차라고 해요. 이 디지털 격차가 우리 IT 기술이 막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격차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혁신에 필요한 예산이 저렇게 이제 빨갛게 이만큼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예산 요구밖에 없으니까 이 이노베이션 갭이 계속 생기고 이 이노베이션 갭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가 다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만한 그 자본으로 큰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이거를 사용한 만큼 조금씩 많은 투자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힘인 거죠. 자, 이제 뭐 창업하면 그냥 접속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뭐 기업에 창업하면 사무실도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사무실 예전에는 뭐 복합기도 사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도 저희 ERP 같은 것도 그렇고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다 사가지고 CD로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저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자, 우리 고객한테 CD로 이 데스크탑에다가 플로피 디스크나 CD로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데이터도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를
여기 앞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코로나 와도 회사 이 데스크탑 앞에 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런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는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요구되고 있고, 자, 이거를 저희는 그동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비즈니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던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예전에 아까 이 전 화면에서 데스크탑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할 때는 그 데스크탑에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 사용자들이 뭔가를 이 인사회계, 물류, 소통 같은 걸 막 하는데 거기에 그 데이터는 그 데스크탑 단위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같이 쓸 수 있는 시도가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걸 모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걸 쓰면서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거에 연결돼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확장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아마도 자, 저희는 이렇게 그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잠깐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 저희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국세 신고되는 국세청에 국세 신고되는 그 기업의 숫자가 260만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한 7, 800만 되는데 그 중에 개인 뭐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개인 소득자들을 다 제외하고 하면 실제 기업에 운영이 되는 이런 복식국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해서 이 세금을 전자신고 같은 걸로 내고 하는 기업의 개수 전체 합친 거에서 86%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이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 데이터 센터 카카오가 얼마 전에 그 장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게 심했었잖아요. 저희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장애가 나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세금을 못 걷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데이터 센터도 국가 기반 시설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나 이런 클라우드 바뀌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계속 다른 것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한 2010년도, 2008년도에 가트너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뭔가 필요한 것들을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뭐 HR 또는 그 페이롤 급여 같은 것도 아웃소싱하고 하는데 자, 그럼 아웃소싱을 하는 게 온라인으로 웃기고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기업이 있고 기업이 클라우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데 이 기업에 뭔가 외부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이 온라인 상에서 두 개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무회계사무소들을 연결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세무사무소에서 액세스해서 이쪽에 회계 처리해주고 법인 조정, 세무 조정 같은 것들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13,500개 정도 세무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저희 클라우드로 이 중에서 저희 설치형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면 90%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회계 처리나 이런 걸 관리해 주는데 그 중에서 한 56%가 클라우드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혹시 여기에 아직 창업해 보신 분은 없겠죠. 창업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어떤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면 먼저 주변 세무회계사무소에 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회계 처리를 해야 회사라는 것이 그 회계 처리나 인사 관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무사 사무소한테 기장을 맡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내부에 갖다 놓고 아니면 클라우드를 접속해서 회계 처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맡겨서 하는 이런 기장을 위임하는 게 많은데 자, 그 기장을 하는 회사들이 이 7,460개에 150만 개가 저희가 여기 기업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붙었고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클라우드 상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하면서 또 뭘 했냐면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각 여기에 있는 기능들과 기관들을 연결시키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원장님 계실 때 했던 건데, 자, 우리가 AI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AI가 뭐 답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머신러닝을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하정우 소장도 아까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재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재료들이, 자, 우리가 이제 원장님 계실 때 15개의 데이터들을, 산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재료들을 모아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어요. 뭐 거기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갖고 다양한 AI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이 혁신이 만들어지기를 이제 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했고, 자,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이 따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개방하고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드는 기반이 이제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과거에, 자, 이제 나중에 사회 나가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될 거예요. 뭔가 스타트업을 하실 때 이제 돈을 다 자기 돈으로, 부모님이 엄청 부자라서 갖고 계신 돈으로 다 하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뭔가를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있어야 돼요. 그 재무제표로 평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은 재무제표가 없어요. 뭔가 이 거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대표이사의 신용도나 담보, 보증 갖다가 이걸 하게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기업이, 고객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많이 뭔가를 팔고 있고 이런 동태적인 것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AI 기반의 신용평가, 동태적 신용평가 모델을 갖고 이걸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걸 갖고 다시 이제 어떤 이커머스나 또는 이 광고 플랫폼으로 이것들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B2B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과정에서 이런 나머지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기업의 데이터가 데스크탑에 있던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뀌면서 그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것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클라우드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이런 데이터 센터 위에 이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 접속해서 이걸 사용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여기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이 데이터는 다시 얘기하지만 데스크탑이나 사용자에게 있었던 것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들을 잘 다른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모으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고, 이 모여진 데이터들이 산업에 공급될 수 있게끔 제공함으로써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고, 이 도구들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진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이 모형이 결국은 다시 소프트웨어에 반영되는 이런 선순환체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선순환 체계가 그럼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의료 도메인에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장표보다 뒤에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정밀 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의료가 어떻게 혁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는 어떤 치료를 할 때 이게 뭔가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뽀드락지가 나거나 뭔가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 증상이 발현된 상황에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그게 이제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검사 장비나 뭐 혈액도 검사하고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이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그 데이터를 갖고 개개인들의 어떤 특성, 어떤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이나 혈액이나
다른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의 특성에 맞게끔 이걸 맞춤형 치료를 해서 혹시 킴리아라는 약 들어보신 분 있어요? 킴리아. 킴리아라고 이렇게 한 5억 정도 되는 약인데 뭐 이런 거예요. 이 암세포, 암에 걸린 사람의 세포를 이걸 띄어다가 그쪽에 보내면 거기서 그걸 치료제를 배양해가지고 그 사람의 암만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겁니다. 이제는 그냥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원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작년 한 10월달에 심장마비가 왔었어요. 심정지가 있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스텐트를 하고 병원에 다니는데 병을 그냥 이게 약을 그냥 이렇게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막 이렇게 좀 호흡도 곤란하고 미식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또 가가지고 제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바꿔주고 또 이제 또 한 번 바꾸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돌이켜 보면 아마도 그냥 어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이 아니라 이게 그런 증상이 있고 스텐트를 하면 똑같은 약을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약 종류 중에 그것들을 처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영역에서 지금 가는 게 뭐냐면 이런 그런 일방적인 어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방이 아니라 환자의 특성들을 고려한 처방, 부작용이 없고 이게 잘 듣는 약을 갖다가 처방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 숙제고 그런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약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약을 처방했더니 부작용이 있었다 없었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밀 의료나 이런 예측 가능한 의료로 가려면 결국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데이터가 중요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AI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혹시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가 무슨 뭘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 회사들이 뭐를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병원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영상의학과를 가요. 그래서 영상의학과에 가서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것들을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해서 데이터를 받거나 또 어떤 교수님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서 받거나 해서 그런 엑스레이, CT, MRI 같은 그 PACS, 팩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팩스 시스템 데이터를 다 받아서 거기에 뭘 하냐면 이 환자의 병변, 어떤 암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레이블링을 해요. 혹시 지난번에 하정수 소장이 레이블링 얘기했었나요? 레이블링을 해서 답을 알려줘요. 답이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 이 이미지에서 요만큼이 그 암 병변이야. 아니면 이 이미지 자체가 암이 있어 없어. 이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머신 러닝을 하려면 결국 데이터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레이블링이라고. 그런 레이블링을 해서 얘를 학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뭘 하냐면 그냥 새로 찍은 엑스레이나 CT, MRI를 딱 그 모델에다 넣는 순간 거기에 병변을 분류해내는 것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예요. 이 루닛이나 뷰노나. 자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AI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죠? 다 병원들 쫓아다니면서 데이터들 좀 주세요. 이렇게 좀 뭔가 연구비도 주고 다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받았어요. 그죠?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레이블링을 이 사람들이 또 레이블링을 다 따로따로 했어요. 자, 그 과정 이게 만약에 어떤 플랫폼에 이 데이터들이 잘 모여있고 거기서 레이블링된 거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만드는데 그걸 비즈니스라는 데 집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밀 인류 관련돼서도 그 데이터 플랫폼인데 지금부터 한번 시연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정밀 의료 영역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 제가 이게 마이크를 여기다가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뭐냐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저희가 삼성 서울병원 얼마 전에 이 클라우드 기반의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런칭을 했는데 여기에 그 화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임상을 연구하거나 논문을 쓰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어떤 외부의 제약회사나 또는 CRO라고 하는 그런 임상 연구하는 위탁 연구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데이터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CDW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CDW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워크스페이스들이 있어요. 내 연구, 그다음에 내가 초대받은 연구,
자, 그럼 제 연구안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구에는 데이터가 자, 심의를 승인받은 데이터도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자,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자,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셋을 자, 이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카탈로그들이 잘 이렇게 데이터의 카탈로그들이 있어서, 자, 나는 내 연구에는 나는 남자만 필요해.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내 연구에는 지금 돌아가셨으면 안 돼. 안 돌아가신 분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내 연구는 상병 중에 진단된 게 상병이 당뇨 관련된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당뇨 관련된 거 이게 그러니까 질병 코드가 37,400개가 넘게 있는데 당뇨를 딱 검색하면 당뇨가 자, 혼수가 있는 당뇨, 안증세가 있는 당뇨 등등의 이런 당뇨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연구에 필요한 당뇨들을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게 우리가 그 의료 영상에서 CR이나 CT, 의료 영상도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뭐 임상 실험 환자 번호나 이런 것들도 넣고 뭐 이것도 좀 해야 돼. 자, 이렇게 넣으면 자, 이 조건에 대한 해당하는 환자 숫자가 모수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저희가 삼성서울병원에 이거를 구축했지만 그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에 바로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더 훨씬 많아요. 이건 샘플 데이터라 이렇게만 보이지만 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혹시 에메롭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에메롭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에메롭스 혹시 데브옵스 얘기 들어보신 분? 데브옵스나 에메롭스라는 자, 에메롭스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메롭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가공해서 데이터에 대한 클린징이나 이런 것들을 끝내고 다시 그걸 레이블링도 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트레인된 모델을 배포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는 게 모델 업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는 뭐랬냐면 그 삼성서울병원의 400만이 넘는 그 환자 데이터에서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을 필터링해내고 그 데이터셋을 어떤 데이터셋을 쓸지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모여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뽑아내겠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가공을 완료해서 실제 갖고 있는 내가 사용할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만들겠다. 자, 아까 이전에 했던 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낸 거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나머지 필드들을 항목들을 요거 갖다가 데이터셋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뇨 연구. 자, 그러면 이 당뇨 연구 데이터셋을 만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자, 이런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셋을 갖고서 바깥에 나가면 그냥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체 데이터들도 이거를 홀지넌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유전체 데이터들도 22개 플러스 1개 약 30억 개의 염기 패턴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갖고서 시퀀싱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데이터와 저희 더존 비주어는 약 1200만 명의 재직자들의 4대 보험 신고했던 데이터들 그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저희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잘 가명화해서 결합을 만약에 한다. 내가 지금 안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결합을 한다 그러면 어떤 유전적인 그 염기 패턴을 갖는 사람이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든다. 이거 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유전체 검사를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미래에 보통 어느 정도 연봉 수준이 될 수 있을지를 이런 모델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 하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의료 연구를 할 때는 IRB라고 하는 생명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윤리위원회랑 DRB라고 하는 데이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자, 먼저 이 연구가 이거 생명윤리적으로 이것들을 연구를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 데이터를 연구할 때 식별 정보가 있어 없어 이 데이터는 가명화나 비식별화가 돼 있어 없어를 체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를 다 거쳐
이 심의 요청이나 이거 다 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이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데이터를 뽑아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항상 이런 규제나 절차가 없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의 요청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요청을 하면 이 요청 과정에서 어떤 이 연구가 무엇인지 연구자가 누구인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제목 연구가 뭐고 책임자가 누구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서 넣어서 승인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심의를 요청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되어 있는 걸 좀 볼게요. 자, 이 데이터셋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보면 이게 심의를 진행 중인 거, 심의 진행 전인 거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는 심의 승인 완료된 걸 갖고 한번 할게요. 이제 완료됐으니까 뭘 하냐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하려면 이제 분석 툴을 연동을 할 때 답을 알려줘야 되니까 레이블링이 필요해요. 자, 이 레이블링 단계를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이거 보여드리면 이 네트워크 왜 이렇게 여기서 레이블링이 뭐 음성도 이미지도 텍스트 수치도 있는데 자, 이미지 레이블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미지를 갖고 인스턴스에 대한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하겠다. 그리고 여기 안에 답은 뭐뭐뭐를 넣겠다. 예를 든다면 답을 그냥 우리가 장기 분류라는 걸 하면 폐, 간, 뭐 심장 이렇게 분류를 하는 레이블들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폐, 아니 저기 뭐야. 그다음에 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딱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을 만들면 아까 그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팩스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이 이미지에 뭐 이런 걸 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의 영역이 뭐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영역이 뭐다. 원래 보통 레이블링을 하는 이런 도구들이 이 점을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이런 영역 픽셀 검출 유사 색깔을 검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건 패다, 이거는 간이다 이런 것들을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역이 이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를 쓰던 이 산업의 데이터가 됐건 의료의 데이터가 됐건 금융의 데이터가 됐건 이런 이미지가 됐건 텍스트가 됐건 수치가 됐건 이 보이스가 됐건 이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그 데이터 갖고 거기에 답을 알려줘야지만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래 비지도 학습도 있고 지도 학습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도 학습에 대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이블을 계속 추가하고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제가 아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혹시 여기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신 분 있어요? 머신러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뭘 하냐면 자, 이 머신러닝 하려면 이런 겁니다. 뭐 노트북이 됐건 데스크탑이 됐건 거기에 뭐 아나콘다 같은 툴에서 이 머신러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다운받고 또 거기에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 다운받고 해서 거기서 어떤 파이썬이 됐거나 텐서플로우가 됐거나 거기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짜요. 자, 근데 그 코드를 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필요한 게 뭐였어요? CPU나 메모리나 스토리지 같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 노트북이 됐건 데스크탑이 됐건 얘기했고 그 위에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도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로 가면 갈수록 데스크탑에 있는 CPU, GPU 이런 것들 너무 작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하냐면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 클라우드에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자, 이 서버에 요청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내 연구가 당뇨 연구야. 당뇨 인슐린 투약 시점. 자, 그래서 여기에 CPU는 그 CPU 4개, 메모리 4기가, GPU 몇 개. 자, 이렇게 하고 라이브러리는 뭘 쓰겠다. 뭐 케라스 같은 딥러닝 라이브러리 쓰겠다. 버전 어떤 거 하겠다. 선택을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걸 만드는 순간 원래는 이게 자기가 데스크탑에다가 아니면 개발 환경에다가 구성해서 해야 될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해서 이거를 컨테이너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데이터를 이 컨테이너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 다시 돌아가면 데이터가 있는 거에서 데이터를 뽑아냈고 이 데이터의 레이블을 답을 알려줬고 그 답이 있는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갖고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이 학습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처음부터까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여기 한번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CT 데이터셋에서 장기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잠깐 들어가 보면, 자 이게 자 이거는 다 클라우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다 파이썬 코드죠. 여기서 이거를 누르고 이거 하면 이거 각각의 자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실행되면서 이 각각의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읽어서 프로세싱해서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하는 코드들을 이렇게 타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아요.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이게 이제 이거를 모델을 돌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파이썬 코드에서 이것들을 시각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모델을 돌려서 결과를 보면서 이걸 코드를 계속 바뀌어나가고 모델을 이제 수정하면서 이런 걸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을 만들 때 보통 이런 에폭이라는 것을 계속 도는데,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계속 첫 번째 에폭이 돌았을 때 이게 로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다든지, 이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게 모델이 학습되면서 오차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다든지,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장기 예측 모델에 대한 걸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지금 요 테스트 이게 아까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었고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들을 갖고 아까 그 모델의 결과를 모델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서 예측을 한 거예요. 요런 영역이 현재 이게 뭐 장기 중에서 패다 뭐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걸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머신러닝을 하는 전체 프로세스나 이런 MLOps 플랫폼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수리 모형에 대한 예측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걸리는 환자에 대해서 어떤 검사 수치가 어떻게 변했을 때 당뇨가 이제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당뇨병 전 단계 위험 인자 예측 같은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병원에 있는 과거의 수많은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검사 수치에 대한 데이터들과 당뇨병이 이 발현하는 그거에 대한 관계를 답은 당뇨병이 언제 생겼다 안 생겼다 그거에 대한 것을 답이고, 과거에 그 환자의 여러 가지 BMI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슐린 이 정보들이 쭉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중요한 컴포넌트, 프린서플 컴포넌트 이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얘에 대한 모델 학습된 모델에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체질량이 어떻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모델들을 이제 제공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즉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갖고 있던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그 AI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아까 보셨던 비전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수치에 대한 거를 이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것도 있고 뭔가 스페셜 리코그니션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게 있지만 이게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그것들을 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앞으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자, 이런 거죠. 배치성으로 과거의 환자의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은 리얼타임으로 지금 당장 그것들을 모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잖아요. 리얼타임 데이터는 뭐예요? 운영하면서 현재 체열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수술실이 얼마나 열려서 있는지, 응급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뭘 하냐면, 혹시 여기 경영대 쪽에 오신 분 있어요?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보시는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걸 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실시간성 데이터들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냥 배치로 모아다가 분석하는 목적으로 아까 모아놓은 거고 얘는 리얼타임으로 발생한 데이터들을 이런 스트림이나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들을 갖고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래서 외래 운영 환경이다. 우리 운영 현황이다 그러면 자 삼성 서울병원의 본관, 안병원, 별관에 현재 4층 소화기 센터에 진료 유닛이 몇 개 열려 있고 환자 대기 환자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거예요. 또는 병상 운영 현황에 지금 현재 보면 삼성 서울병원에 이렇게 본관, 별관, 안병원에 몇 층에 병상이 남자, 여자 병실, 몇 특실, 6인실에 이게 몇 개 오픈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혹시 그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코로나 환자 숫자 같은 것들을 수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엑셀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좀 바꿔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그거를 리얼타임에서 분석해서 그것들 전체적인 통계를 보거나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병원 단위에서 발생하는 리얼타임 데이터들을 분석해내고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예측하고 그것들을 다시 병원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 국가 단위로 그것들을 모아서 분석할 수 있고 시각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CT 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서울에 있는 이런 큰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수술을 받고 진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가면 막 6개월 걸리고 CT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 지금도 보면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모델 갖다 예측해서 이렇게 이걸 하는데 제가 2주 후에 CT를 예약하려고 그러면 61일 정도 예약 기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다 모델로 예측하는 거예요. 계절적인 요인, 과거의 그런 CT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요인, 환자에 대한 그 외래 환자들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요인 같은 걸 다 분석해서 이런 리소스가 얼마나 쓰일지를 분석해내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의료 환경에 쓰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선 선물을 좀 주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자 여기서 질문 이번에는 좋은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질문에 대한 경쟁이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이 답을 갖고 가실 것 같아요. 선물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텀블러 갖다 약한가? 좋아요. 그러면 그 5만 원짜리 스타벅스 쿠폰. 원장님.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원장님도 드릴게요. 자, 질문하십시오. 아니 그 학생들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이 지금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삼성의료원이랑 같이 협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런칭을 했죠. 예. 쭉 준비해서 이미 이제 예. 사용 중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삼성의료원 의사를 비롯한 그 스태프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그러면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 서울병원의 병원에 보면 EMR, 팩스, LIS, OCS 등의 유전체 데이터, 아이프로그 이런 게 막 엄청난 시스템들이 있어요. 자, 그걸 갖고 데이터를 모으려면 데이터를 아주 임상 정보를 잘 분석하는 데로 할 수 있는 임상 카탈로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카탈로그를 구성하고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잘 이렇게 적재를 시켜요. 그걸 ETL이라고 하는데 적재를 시키면 이 적재된 것을 내부의 병원의 관계자들이 쓰는 게 1차 지금 오픈된 버전입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저희는 이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창고를 빌려드립니다. 이 창고에 데이터를 잘 적재하셔서 이거를 쓰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창고뿐만 아니라 옆에 연구실도 아까 보셨으면 클라우드상에서 CPU, GPU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실도
빌려드립니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창고를 빌려줬으니까 데이터 누구 거냐면 병원 겁니다. 여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잘 쓰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밀의료 서비스 포탈입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지금 대웅제약이랑 몇 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환자들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수익에도 관련이 있고, 임상을 하려면 어디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약에 대한 것들,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것들도 이 플랫폼 안에서 쓰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 포탈이 하나 이제 생기고, 그 포탈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야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IRB랑 DRB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아까 클라우드 공간에 제공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이런 각각의 병원의 창고들의 것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단계까지 얘기하신 거고, 그 이후 단계가 이런, 자 뒤에 보시면 이런 바깥에 병원 내부 사용 문제가 아닌 이 바깥에 있는, 이렇게 하셔요. 죄송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말고 지금 부민병원, 분당차병원, 강원대병원, 원주미래병원 등등이 계속 여기에 데이터를 다 적재하고 있는데, 저희랑 계약해서 이게 들어온 거를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병원 담당자들이 자기 거에 접근하는 것까지가 지금 되고, 그 다음이 뭐냐면 바깥에 연구자들, 이런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 정밀의료 포털에 요청하면 이 각각의 창고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넘겨와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원장님 제가 스타벅스 쿠폰은 그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코드 입력. 근데 원장님 그 스타벅스 카드 그거 등록해 쓰실 줄 아십니까? 네. 네. 자, 이거 다른 분들, 원장님 저기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질문 없어요? 5만 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인데, 이게 저기 너무 이렇게 욕심이 없으신 분들만 다 계시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의료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제 AI를 한다고,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린 그런 모델,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이나 수많은 회사들이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막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모델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갖고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가공을 잘하고 레이블링을 잘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게 뭐 전공이 어떤 전공이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영역에 다 이게 기반이 될 거예요. 얘는 이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그냥 깔려있는 도구예요. 이런 거를 모르면 그냥 그 해당하는 업무 도메인에 가서 이것만 열심히 알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게 이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기업으로 좀 넘어올게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자, 기업 도메인으로 좀 넘어와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약간 딱 안 느껴져서 안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기업에서 뭐를 하냐면, 자, 아까 이제 우리가 Saa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그거를 하면서, 자, 이제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자기 PC에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이렇게 SaaS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테더링을 그냥 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의 갖고 있지 않은 자기의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CRM 필요해, 여기 들어가서 CRM 내용 보고 얼마지? 이거 확인해서 이거를 구매하면 이게 그 회사 환경에 배포돼서 그냥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러니까 SaaS를 할 때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줌 따로, 슬랙 따로, 노션 따로 이렇게 썼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굉장히 핫한
이 SaaS에 대한 방향이 뭐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이에요.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이 뭐냐면 그걸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계해서 동작할 수 있게끔 이런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걸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미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회계나 인사급여 물류 이런 거 있고 경비 청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회사에 가시면 뭐 이럴 거예요. 아마 법인카드를 이제 받거나 개인카드를 받거나 제가 이거 테더링을 그냥 제 거 핸드폰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자, 이게 법인카드를 받게 되면 이제 뭐냐면 회사에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쓰면 이 카드들을 갖고 사용했던 이 카드 사용 명세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것들이 모이고 나는 이 모인 것을 갖고 난 이거 어떤 용도로 이걸 썼다 이렇게 여기서 뭐 식대다 무슨 뭐다라고 이걸 하면 그게 다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회계 처리가 자동화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분석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걸 해요. 경비 현황 같은 걸 분석하는데 자 저희 부문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지난 1월달에 비용을 1,600만 원을 이제 경비로 썼어요. 그냥 이제 뭐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야, 이거 1,600만 원 누가 썼지? 그럼 전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요. 서비스 개발 2센터가 600만 원, 서비스 개발 1센터가 500만 원이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선 사람들이 유닛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유닛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걸 썼지? 자 근데 지역은 여기인데 개발 6유닛이 제일 많이 쓴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가면 6유닛의 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셀 중에서 여기 다른 셀들보다 여기 유닛장이 많이 썼네. 근데 이 두 번째 셀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셀에 멤버 중에서 누구누구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몇 건을 썼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인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경비 사용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것들을 해요. 이게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 아닌 이런 경비 사용에 대한 것들을 추적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실제 뭐 그러니까 아까 회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 이런 소셜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 바깥에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제가 뭐 제주대학교로 한번 해볼게요. 제주대학교 키워드로 해서 모든 뉴스, 미디어, 언론사, 뭐 블로그, 카페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난 30일 동안, 60일 동안 제주대학교에 어떤 이게 지금 노출이 뉴스에서 41건 이 시점에 나왔는데 이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또는 다시 돌아가서 이 제주대학교의 현재 연관 키워드들이 어떻게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게 긍정 부정을 이제 모델에서 이게 감성 분석을 통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다. 다른 데 봐야 되겠다. 이게 왜 여기서 구속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 이게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이런 것들을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사를 분석하고 또는 어떤 기업에 갑자기 이제 요즘에 기업이 조금만 잘못하거나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업이 막 문을 닫고 막 그러잖아요. 요번에 그 SPC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런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이런 레퓨테이션을 빨리 체크하고 대응하는 것에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자 저희가 잠깐 요걸 들어가 볼게요. 자 기업들이 우리 여기 혹시 경영학과 있어요? 경영학 있어요? 이게 회사에서 모든
이 사람이 직원이 나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해도 그 식사에 그걸 매입점표로 이 비용 점표라는 걸로 끊겨요. 각 거래 단위로 이게 다 끊기는데 붕괴되고 하는데 자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아까 우리나라 그 86% 기업이 우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국세 신고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데이터의 서플라이 체인을 분석하면 지금 이건 더존 비주얼만 보여드리는 건데 더존 비주얼에 원래는 훨씬 많은데 상위 탑 10개만 매입 주요 매입처 매출처 그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이 회사의 매입처 이런 것들을 다 서플라이 체인을 분석하는데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걸 왜 하냐? 저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거래하는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이 거래처의 거래처가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부도나면 하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걸 분석해요. 자 이게 다시 제가 이 회사를 중심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 이런 거래 데이터 매입하고 매출하는 그런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쓰는 거죠. 또는 기업의 이런 뭔가 경영 상태를 분석하는 것들도 쓰고 또는 이런 거래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제주도 한번 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소매건설 뭐 등등에 대해서 매출이 어디서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은 도소매가 매출이 제일 많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부 매출이 제일 많고 매입은 도소매가 제일 많고 건설이 그 다음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매입이 제일 많네요. 그럼 다른 도랑은 서울 쪽에 약간 매출이 있고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이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뭐였냐면 이거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거나 뭔가를 할 때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산업의 데이터나 공공의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분석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번 이거 볼게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 생산량이 제조가 제일 많고 건설, 뭐 광업 막 이렇게 쭉쭉 있는데 자 그럼 제주도는 잠깐 어떻게 되지? 제주도 보니까 제주도는 제조, 도소매 이렇게 있는데 부가가치가 이 부가가치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소매에는 자동차 부품이 여기 이쪽에 있나요? 자동차 부품이 있나요? 제주도에? 이게 일부 뭐 제조 제가 맞는데 그래서 뭐 제조다 그러면 전기 장비 제조 뭐 이렇게 등등등이 이렇게 있고 뭐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데이터 저희가 이제 뽑아진 거라 이거 어떻게 부가가치들이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었나 줄었나 뭐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한다. 또는 뭐 이런 겁니다. 고용 현황이 제주도의 고용이 지금 저희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4대 보험 신고가 막 많이 되니까 이게 고용이 지금 각 월별로 어떻게 늘고 줄고 있는지 그 입사자, 퇴사자,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뭐 숙박, 음식업 쪽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걸 분석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쓰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해요. 클러스터링을 하면 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그 기업들이나 업종들을 이거를 분리해낸 다음에 그들은 비슷한 행동을 패턴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뭔가 마케팅을 하거나 그걸 활용하는 데도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기업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행정 혁신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 갔지? 장표가 빠졌나? 아, 그렇죠.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될 장표가 지금 빠져 있어서 이 정부에 대한 거를 데이터로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제주도에서도 많은 혁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어떻게 혁신하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과거의 국민들이 이렇게 지자체 산하기관들의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거나 행안부의 정부24나 이런 재난안전 포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이 직접 여기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했던 거에서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게 모바일 됐건 웹이 됐건 이 플랫폼만 사용하면 나머지를 모두 쓸 수 있는 케이스를 이제 강원도에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공공 마이데이터예요. 원장님 너무 잘 아시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자, 먼저 행안부 쪽 꾸러미 그 데이터들을 자기 동의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해서 디지털 신분증을 식별해서 이걸 블록체인 위에 DID 위에다가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요. 자, 이 디지털 신분증을 만든 다음에 뭐를 하냐면 꾸러미에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양가족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행안부가 여러 다른 부처들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아서 내가 동의를 하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정부가 이런 혁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마이데이터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우리 누구죠? 그때 누가 왔었죠? 김태훈. 예, 김태훈 대표 와서 김태훈 대표가 마이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마이데이터가 뭔지 아시는 분? 질문 이거 텀블러 걸려 있습니다. 텀블러. 우리 마이데이터가 뭘 어떤 목적으로 텀블러 받은 사람 또 못해요. 자, 마이데이터가 왜 마이데이터를 했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텀블러가 생겨요. 괜찮아요. 예, 그 손 드신 분 말씀하세요. 혹시 기지개 피신 건 아니죠? 예. 맞아요. 아유, 역시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 데이터 플랫폼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데이터 플랫폼에 아까 매우 고맙습니다. 네. 그 데이터 플랫폼을 할 때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있을지 누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이 데이터의 활용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함부로 못 썼어요. 근데 2019년도에 뭘 했냐면 데이터 3법이라는 걸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두 가지의 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간에 장치를 넣는데 첫 번째 장치가 내가 동의하면 이 데이터들을 쓸 수 있게끔 내 접근성을 제공하고 동의한 데이터들을 쓸 수 있게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저기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자료들을 가명화시켜서 결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요한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동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활용, 두 번째가 가명화시킨 키를 통해 결합해서 뭔가를 쓸 수 있는 것.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도전 비주얼에 자꾸 급여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업종에 재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저희한테 있어요. 그리고 심평원이나 건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 어떤 지역에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을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심평원에 있는 데이터랑 우리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는 반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개인정보 결합기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제가 이제 송호천의 주민번호나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송호천의 주민번호, 저희 신평원에 있는 송호천의 주민번호를 가명화된 정보로 바꿔서 두 개를 결합해서 송호철인지는 모르고 어떤 직종과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에 정도만 이걸 결합할 수 있게 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공공행정 이런 영역도 행안부가 저희처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지만 행안부가 공공기관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개인들의 개인 정보들을 동의를 하면 그거를 제공할 준비를 했고 그게 이제 꾸러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꾸러미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에 동의를 하면 육아 기본 수당을 예전에는 우리가 기본 수당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죠. 공고가 나면 내가 그 정보를 갖고 가서 내가 찾아 먹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 찾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랑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행안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그런 수당을 주는 기관이 쭉 동의를 기반으로 갖고 와서 해당하는 사람들을 필터링해서 반대로 푸시해서 이거 저기 당신이 대상입니다라고 이거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맞춤형 어떤 지원과 행정, 케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몇 살이고 그거에 해당하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를 쫓아다니면서 했다면 이제는 정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공공기관이 거기에 맞는 도민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필터링해서 맞춰서 제공할 수 있게끔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이게 좀 선제적인 처리를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기존의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혁신들을 계속 붙이는 거죠. 뭐 지원금도 했지만 다른 어떤 뭐 지자체 상품권이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붙고 여기에 어떤 뭐 도서관에 출입하는 거 공공시설에 대한 출입 같은 것들도 이게 다른 지자체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앱을 여러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요. 막 여러 개 앱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해서 이것들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설문 투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를 할 때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난 이거 찬성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접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국민들이나 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여기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뭐 사실 프레젠테이션 장표보다는 시연을 통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좀 있으시면 아직 텀블러가 2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병원에게 이제 데이터 첨부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병원에? 그 데이터 첨부를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참고. 예. 네, 그럼 병원의 소유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소유자가 그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병원에서 일부 정보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잠깐만요. 그게 병원의 데이터들이 우리가 진료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잘 쌓여 있는데 네. 이거를 개인이 요청한다.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 소유자가 네. 그러니까 예. 데이터 수요자가 수요자가 마스크를 써. 네. 그 일부의 데이터를 요구를 했을 때 병원에서 그것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건 어떤 특정한 거를 정보를 난 요거를 네. 했다. 근데 네, 뭐 예를 들어 요 중에서 요거는 못한다. 네. 그게 보통 그런 요청을 할 때 IRB나
DRB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RB가 생명 윤리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게 합당한지를 보는 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고, 자, 이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은 또 거절될 수가 있어요. 그럼 거절하면 그 거절 사유를 갖고 다시 신청을 해요. 그거 빼고.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예, 게 예. 있는데요. 그러면 그 병원하고 데이터 소유자 사이에서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되게 있어요. 이제서야 막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의료법인들이 비영리 법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돈을 받고 파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연구비 계약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때, 자, 여기서 만들어진 뭐 IP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의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비를 뭐 교수님들한테 이 데이터를 갖고 뭔가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뭐 1억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몇십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막 논란이 많이 있고 아직 좀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진료를 갖다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그 데이터가 있어. 이 데이터가 누구 거냐? 이게 막 있어요. 병원 거냐? 아니면 이 환자 거냐? 아니면 환자를 진료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이거를 기록하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 거냐? 이게 애매하게 첨예하게 막 좀 대립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거 맞다. 안 주면은 또 혼날 뻔했네. 이거 고맙습니다. 예. 자, 텀블러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자, 질문. 아니 학생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네. 그 거듭 비전에 어쨌든 데이터, 특히 기업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250만 260만 개 기업이. 기업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 80, 기업 전체의 86%가 쓰면 그게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세무회계 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기업 정책, 산업 정책을 펴거나 혹은 이제 고용 정책을 펴거나 할 때 더존 비전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네. 굉장히 이제 뭐 도움이 되겠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부에서 더존 비전의 데이터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요구는 지금까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 방식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중기부의 데이터, 중기부랑 통계청의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통계청에서 기업 조사하는 그런 통계 기록부나 이런 기업 조사를 하는데, 어떤 이게 보면 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어떤 표본을 갖고 뭐 3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하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리얼타임으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 보면 사실 요즘에는 국세청에 막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신고하고 할 때 결국 뭐 법인세, 부가세 신고서들을 만들면 걔는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그것들을 갖고 가공되어서 만들어진 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세청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로우 데이터를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플라이 체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죠? 그 디젤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수? 그 디젤 그 할 때 요소수 죄송합니다. 요소수 같은 거 대란이 있을 때 우리 서플라이 체인,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랑 관세청 데이터랑 몇 군데만 같이 연계하면 요소수 수입하는 게 어떤 서플라이 체인으로 어떻게 흘러가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무역에 대한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볼 만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산자부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국세청처럼 이런 국세 신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되게 복잡한 이런 무역 환경에 대한 거나 우리나라 산업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산자부도 어떤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서 그걸 어떤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그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과 그런 상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텀블러 마지막 하나. 이거 텀블러 이거 좋은 거예요. 리뷰. 기침하신 분. 기침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기침했으니까 질문 하나만 듣고 마무리. 그럼 바로 기침했으니까 누구를 지정해 주세요. 직접 하든지 지정하든지. 맞아, 저 텀블러 빨리 드리고 가야 돼요. 오늘 그럼 끝내줄게요. 오늘 여기서 끝. 경영 비전에 취업하려면 뭘 준비하면 제가 뭐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배워서 알아서 들어오는 거는 요즘 세상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 저희 같은 IT 기업들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이게 배우기는 되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저희는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에 대한 태도나 회사에 대한 태도,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해서 성장하고 뭐 이렇게 돼서 잘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될 거냐면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해서 많이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접해봤던 그런 게 특히 이제 저희 업종은 그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네. 기업 소개할 때 보니까 직원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사니까 개발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개발자, 비개발자 비율이 저희가 한 개발 조직 안에 기획 조직이랑 뭐 QA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한다면 한 반절 정도는 그런 개발하는 조직이고 나머지는 영업이랑 마케팅 뭐 이런 사업 관리 이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직원들은 그 서울하고 춘천에 이렇게 오피스가 있던데 그거 네. 어디서 근무하나요? 저희 그 을지로 사옥이 한 500명 있고 네. 강촌에 800명, 부산에 한 300명 정도 있어요. 부산은 네. 어떤 조직이에요? 부산은 R&D 센터가 저희가 있어요. 주로 개발자 예. 신상품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사람이 없었어요. 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촌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으면 그 주변 대학들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경력자를 뽑기가 되게 쉽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했고 또 그 부산에서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제주도 환경 좋은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워케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제주에 R&D 센터 같은 거 하면 아주 너무 좋죠. 네, 저희 제주도의 R&D 센터 부지를 좀 제주도에서 싸게 공급해 준다면 저희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으면 지사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저희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그 R&D 센터를 지금 현재 부산에는 그 센텀 사이언스 파크 거기 해운대 그쪽에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를 원래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 R&D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잘 안 돼서 이게 뭐 그런데요. 부지가 있다면 되게 검토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영훈 지사 공약이 유니콘 기업 20개 유치하는 그러면 부지 뭐 제주도에 부지가 엄청 많으니까요. 뭐 국토부 장관님도 또 제주도
저희요? 저희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나머지 다 쓰는데 뭘 AWS 쓰냐면 CDN. 그게 뭐냐면 미디어 스트리밍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미디어 스트리밍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시점에는 많은 그 수요가 있고, 우리가 웨비나 같은 걸 하거나 기업에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다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안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다 하지만 미디어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외부의 걸 쓰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없어요. 저희가 다 이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오랫동안 그런 걸 준비해 와서 그런 것들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뭐지? IT 쪽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 뭐 너무 재밌었고요. 하여튼 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를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전공과 어떤 도메인에서 일을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진짜 회사에 가서 지금 뭐 MZ세대라고 하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MZ세대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태도, 일과 주변 사람, 회사에 대한 태도들이 우리가 그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에다가 우리 열심히 하는 문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만 잘 준비해서 가면 회사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